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하고 당내 성비위 사건 수습에 나섰습니다. 혁신당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잠시 후 비대위 부위원장을 맡은 서왕진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가 사법개혁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맞섰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살펴봅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16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을 번복하며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대통령실은 여당의 조희대 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국회 편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려 하는데 공감하는 거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파장이 커졌고요. 네. 그러자 사퇴와 관련한 입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임명된 권한으로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조희대 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이렇게 대답한 건데요. 네. 강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40분 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고 삼권 분립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거다. 조 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브리핑 취지를 오독했다면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변인 브리핑이 끝나면 대통령실에서 발언을 정리한 텍스트를 기자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이 속기록에서 문제의 표현이었던 공감이란 부분을 삭제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기자단이 반발하자 다시 포함시켰고요. 그러면서 실제 발언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수정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여당의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죠?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재판 독립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조 대법원장 본인이 스스로 어긴 거 아니냐. 내란숙의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한 쥐기현 판사가 잘한 것이냐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도 조희대는 지금 즉시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끌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법원에 일종의 신호를 보냈던 거였는데 사법부가 이에 반발하는 건 내란 종식의 의지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한 건 여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압박에 행정부가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이 자기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건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발언을 또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서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 그들과 그들의 직원을 모두 환영한다면서 복잡한 제품과 기계를 만드는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전문 인력을 데려와서 미국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길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와 컴퓨터 등 미국이 제조법을 배워야 하는 많은 제품에 대한 투자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방문했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쇠사슬로 근로자들의 손발을 묶고 더 나아가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공개했던 이번 사태를 놓고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투자 유치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나오자 전문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기술을 전수하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외국
외국 인력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거란 단서를 달았고요.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틀 전에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었는데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공유하면서 한국 기업 근로자들이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산업재해를 뿌리 뽑겠다고 예고했던 정부가 어제 강력한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연간 산재 사고로 3명 이상 노동자가 숨지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하한액을 30억 원으로 설정해서 영업 손실이 나도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했고요. 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선 아예 등록 말소를 추진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회사를 아예 없애버리는 건데 현재 영업정지 요건인 2명 이상 동시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3년간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2번 받았음에도 또 사망사고를 내면 아예 등록 말소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580여 명으로 하루 평균 1.6명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이 안이 확정된 건 아니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거라면서 반발했고요. 건설업계에선 건설 현장 특성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청과 하청, 발주처 그리고 노동자 개인 등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는데 건설사만 탓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갯벌에 고립된 노인 구조하다가 숨진 해경 사건과 관련해서 해경 윗선에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요? 네, 어제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열렸는데요. 같은 날 이 경사의 동료 4명이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 첫 지시를 받은 건 이 경사가 응급실로 이송될 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경사가 고립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2시 25분이었고 그때 동료들은 휴식 시간이어서 잠들어 있었는데 당시 이 경사와 무전을 주고받았던 당지 팀장이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자신들을 깨웠다면 이 경사를 곧바로 구하러 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바닷물에 휩쓸려 수직한 이 경사 사건을 미담과 영웅서사로만 만들려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개인의 가오와 잘못된 관행, 잘못된 시스템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진실 은폐는 없었다며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어제 저녁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앞두고 각종 지원 방안을 내놨어요. 네, 추석 때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도 있지만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런 분들이 지방으로 가는 걸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여느 때처럼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요. 산불이나 호우 피해를 입은 31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선 최대 5만 원까지 할인해주는 숙박 쿠폰 15만 장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가는 철도 여행 상품은 50% 할인되고요. 다자녀 가구가 국내선을 타면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과일과 축산품 21개 품목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천 톤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 9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2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할인 행사는 어제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고 수산물 할인 행사는 내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하는데요. 예를 들어 유통업체별로 할인 혜택을 주다 보니 이번 주에 롯데마트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해서 2만 원 할인을 받았다면 네. 그다음에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같은 다른 업체에 가서 또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트별로 최대 할인 한도인 2만 원 혜택을 받으려면 10만 원 이상 그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해야 합니다. 네. 오프라인 매장에선 결제할 때 자동으로 할인되고요. 온라인몰에선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에선 국산 농축 수산물을 구매할 때 최대 30% 금액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있고요. 우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남, 남해안, 경남, 제주 해안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특히 남부지방은 좀 더 덥겠고요. 오늘 기온을 봐도 대구와 제주가 33도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있습니다. 광주, 부산이 31, 세종 30, 서울은 오늘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늘 늦은 오후까지 대부분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오늘 밤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내일 밤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는 모레까지 더 내리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수도권과 강원권이 20에서 60, 최고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 5에서 60mm입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낮 기온이 주춤하겠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이 비도 그치고 나면 아침 기온도 이제 20도 아래로 대부분 떨어져 서늘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7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정보 최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서울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9km가량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판교 분기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옥천 1터널에서 3터널까지는 2차로가 작업으로 인해서 막혀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인데요. 신월부터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안산 분기점에서 서안산 분기점까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여파로 군자 분기점에서 서안산 나들목까지 정체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마성터널 부근 3차로와 4차로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으로 문학에서 남동 사이, 더 가서는 신천에서 안현 분기점까지 출근길 정체가 시작됐고요. 광명에서 일직 분기점까지 막힙니다.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남동 부근에서 천천히 가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증평 부근에서 진천터널 부근까지는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요. 오창 분기점에서 증평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대위 부위원장인 서왕진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대위 구성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활동 펼쳐나가시겠습니까? 예, 지도부 총사퇴 이후에 한 일주일 만에 비대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제 첫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조국 비대위원장과 함께 총 9명의 비대위로 구성을 했습니다. 좀 눈에 띄는 분은 이제 성비권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성평등 비서관을 했던 엄규숙 교수님이 참여하셨고요. 또 창당 초기에 어떤 초심을 저희들이 잘
되살려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초기 창당을 함께했던 김호범 부산대 교수님이신데 창당 준비위원장 중에 한 분이셨죠. 네. 또 우희종 전 서울대 교수님 역시 창당 초기에 함께 늘 의논을 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비 문제에 대한 좀 책임 있는 해결도 이뤄내고 또 창당 초심을 어떻게 잘 살려나갈 것인지 이런 구성을 했고요. 저는 이제 의원단 중에서는 저 혼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새로운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의원단하고 비대위 간의 소통을 좀 잘 하도록 하는 것. 또 뭐 비대위라고 해서 뭐 비상 대책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당의 대표 그렇죠. 기구입니다. 지도 체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이 어렵지만 정기 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또 이 기간 동안 해야 될 역할들을 잘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또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성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법조계 인사가 좀 배제됐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그동안 이 성비 문제 관련해서 많은 이렇게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당으로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해야 될 절차들 또 법적인 엄중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잘 지켜오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사건 당사자에 대한 아주 엄중한 징계까지 포함해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 또 아쉬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대로 소통하고 거기에 제대로 부응하는 어떤 과정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좀 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객관성, 엄중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을 잘하고 초심을 잘 새기고 특히 피해자 관점에서 이 문제를 잘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회의장에 이제 진심으로 진심을 얻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이제 벽면에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를 좀 담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으로서는 사실은 꽤 노력을 했습니다. 할 일들을 물론 피해자들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쉬움도 있었고 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요구를 다 100%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나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또 밖에 있는 당원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시 더 진심은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는데 또 그 부분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하겠다. 이런 어떤 고민이 담겨 있는 구호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조국 비대위원장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조기 등판했습니다. 특히 성비위 사건 피해자 측도 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당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기 등판으로 의견이 모아진 배경은 뭡니까?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좀 아쉬움,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조 대표님이 사실은 문제 발생한 날부터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 이제 들어간 날 아닙니까? 그런 그 판결이 나온 날이었죠.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동안 편지를 받고는 했다고 하지만 그 사안 자체를 충분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못했고 또 나오고 나서도 또 그 과정에 약간 정보를 들었을 때 사실은 이러이러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 아마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이 본인이 우선은 당원도 아니었고 대표도 아니었고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그게 만약에 상황이 전혀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심각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텐데 프로세스가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절차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막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마 이런 판단도 한 모양인데 최종적으로는 본인 스스로도 그 판단이 잘못됐고 부족했다 이렇게 사과도 하고 인정을 했는데요. 그런 한계 아쉬움 일종의 괴리 때문에 피해 당사자 일부라든지 또 당내에서도 조국 대표가 나서서 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고 적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단에서 굉장히 한 3일에 걸쳐서 4번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책임 있는 당의 리더가 이 문제를 떠안고
나서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토론 과정에서 상당한 다수 의견으로 이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셈입니다. 그 당의 입장을 앞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적극적 역할을 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괴리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쉬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당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였던 조국 대표가 나오자마자 뭔가 조치를 취해주기를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괴리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조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나섰으니까 그 상황 전반을 다시 한번 어제 뭐 비대에서도 그런 네. 경과 보고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 또 뭐 진행하겠다고는 했으나 잘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책임 있게 소통이라든지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문제라든지 또 당의 어떤 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해나가는 게 필요한데요. 특히 어제 좀 강조했던 것은 어쨌든 당내에서 이런 사안들이 불거지니까 여러 가지 이견과 내부 또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차 가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 점에 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중단해 줄 것을 그 당원들에게도 또 국민들에게도 요청을 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굉장히 강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성비건 관련해서 피해자 중에는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사실과 달리 부풀려져서 막 소개가 되고 비난이 오면서 본인이 어떤 피해자가 연루됐다는 것을 꽤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 상황과 다르게 아주 심각한 무슨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그래서 피해자 자신이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가해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 상황을 악용해 가지고 과장하고 과잉해서 뭐 당을 공격하거나 가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에게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조국 비대위원장도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좀 의외였어요. 그 성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고소가 된 지 한 5달 만이라고 하던데 왜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건가요? 뭐 그거를 제가 뭐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당으로서는 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외부 로펌에서 그 조사를 하는 것으로 피해자들하고 합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이미 그 결과를 당 윤리위원회는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네. 윤리위원회가 그 조사 결과를 사실상 전폭 수용을 해서 당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징계, 당은 뭐 정치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 수위가 있는데 최고 징계가 제명. 제명됐죠 이미.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김보엽 대변인은 전 대변인은 제명 조치를 됐고요. 네. 또 한 사람은 당원권 정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징계를 이미 내렸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 피해자가 경찰에 아마 고발을 해서 형사사법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때부터 4월부터 이미 쭉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나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좀 더딘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형사사법 절차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자기구제 뭐 이런 것들은 있겠죠. 그러나 당 입장에서는 이미 당이 엄중한 판단을 했고 여기에 제명 조치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이게 이슈로 불거짐에 따라서 다시 피해자들한테 고통을 안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김보엽 전 대변인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 당은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형사사법 절차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 비대위원장이 강미정 전 대변인에게 복당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탈당을 보류하게 하고 원하는 당직이 있으면 다 고려하겠다고 제안을 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 같은 시도 자체가 증언자에 대한 3차 가해다. 또 이 제안을 언론에 흘려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은 4차 가해에 해당한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준석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성비 아주 심각한 의혹으로 지금 수사나 이런 게 어떤 절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심각한 의혹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제소돼 있죠. TV 토론 문제도 있고 개인의 성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당사자가 이 문제에 개입해서 정치적 발언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요. 내용적으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5일 날 제명 조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진행했던 중요한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은 피해자 측하고 당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당이 과연 적절하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을 했느냐, 잘 처리를 했느냐, 또 이 결과에 대해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또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피해자들이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한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권고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고 보고서를 받은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 TF를 만들어서 역시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8월 20일에 그 합의 결과를 공동 발표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피해자들은 조금 불만과 아쉬움이 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하면은 피해자 강미정 대변인은 당에 복귀를 해서 정상 복귀를 해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대변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지 무슨 당직 제한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요. 이미 합의했던 회복 조치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 이번 이제 기자회견으로 중단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 권고받은 회복 조치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하고 탈당을 했기 때문에 복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당으로서는 원래 피해자들과 합의했던 그 조치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좀 어떤 사안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 개혁 입법들을 잘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 이 부분이 우선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청산은 사실은 지난 겨울 우리가 굉장히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겪었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정치 공방처럼 국민들이 인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정치 공방의 문제 이전에 일종의 국가의 존립의 문제 또는 헌정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는 문제, 이런 관점에서 그 점은 좀 제대로 정리하고 가야 한다. 우리가 일제 잔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점들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광주 때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구조나 상황 때문에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불가피하게 내란과 관련된 소위 국민의힘 기존 여당의 정치인들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마치 정치인 탄압, 지금의 야당 탄압 이런 어떤 정치 공방으로 자꾸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내란 청산이라는 과정은 3대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한다. 이 점을 저희들은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이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검찰의 어떤 검찰권 오남용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찰개혁, 그다음에 또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 부분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잘 통과시키는 것, 이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표님이 이제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강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국민의힘 심판, 정치검찰 청산, 그리고 또 정당 해산론까지 같은 의견을 좀 보이셨는데,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여러 사건을 종료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확정돼야만 청구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론적 답변인가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원론적 답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당은 이미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 청구를 주장하고 있죠. 정부 쪽에 이렇게 제안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행법에 의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그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정당 해산이라는 건 아주 엄중하고 무거운 문제죠.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은 지난 내란 과정에 대해서 또 내란의 어떤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와 연루돼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원칙적으로 단절하는 조치가 너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저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중요한 연루와 책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계엄이 선포된 그 당일날 밤에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뭐 언제 잡혀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네. 무서움을 뚫고 담장을 넘어와서 그걸 해제 절차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전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로 와라 어디로 와라 하면서 국민의힘 자당 의원들이 그때 당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와서 빨리 투표를 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혼선에 빠뜨렸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불법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중대한 교란 행위를 했다라는 의혹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 그 점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그분들이 현재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과 단절의 어떤 조치를 제대로 할 것이냐 이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당 해산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법무부 장관도 내란 특검의 결과가 나오면은 그 점을 진지하게 저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화두가 됐지만 이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총 공세를 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조국 혁신당은 지난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일종의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네. 다시 되돌려보냈던 그 사안과 관련해서 심각한 사법 쿠데타라고 저희는 봤고요. 그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문을 이미 작성해서 제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기본 관점은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한 행위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사실상 바꿔치려고 했던 매우 심각한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 속에서 스스로는 법적 원칙과 기준에 아주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 과정 전반을 보면은 상당한 그들만의 어떤 의지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고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뭐 수사를 통해서든 또는 뭐 탄핵 소추 과정을 통해서든 좀 더 진지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 역시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가 사실은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는 게 헌법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 않습니까? 네. 사법부 스스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정 노력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해 나가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요. 최근에 법원장 회의를 봐서도 그 점에 관해서 아직은 사법부 스스로가 그 점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사법부가 지금 어떤 행보를 보이면 변화와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우리가 직접 체감했던 확인했던 상황들인데요. 뭐 아주 과거까지 갈 필요가 없죠. 이번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의 이재명 재판에 대한 파기환송 조치 또 현재 윤석열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직위원 판사가 행했던 그 아주 이상하고 조잡한 방식에 의한 중간에 구속 취소를 해주는 거라든지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스스로 제대로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들을 분명히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조치가 선행된다고 한다면은 사법개혁의 과제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전제하지 않은 채로 사법권의 독립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들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구심, 걱정에 대해서 그냥 귀 닫겠다 이런 태도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입장이 없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이를 부연하면서 이제 원칙적인 공감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언론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오독이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어떤 맥락 속에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이 나서기보다는 이 문제는 여론과 국민들의 어떤 판단 또 실제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의힘 입장에 대한 논평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공범들의 판결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뭐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문제도 그렇고 또 사법부와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다 그것을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공방 내지는 정치적인 압박 이렇게 프레임으로 설명을 하려고 할 텐데요. 뭐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내란 청산 문제에 관해서는 최소한 스스로 책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단절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한 이 문제를 그냥 정치적 공방이니까 너무 국민의힘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수준으로 넘어갈 수는 절대로 없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그 광장에서 이 추위 속에서 떨면서 확인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국민들도 국민의힘의 주장을 동조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볼륨을 높여요 DJ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오늘은 태섭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저는 척수장애를 갖고 있어서 움직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여행을 자주 다니지 못했죠. 그러다가 며칠 전 처음으로 전라북도 전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먼 이동이 걱정됐지만 장애인 편의 차량과 시설을 이용하니 훨씬 수월했어요. 전주 여행 마지막 날 가족들과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은 영원히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지나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대부분 비가 오겠습니다. 우산이 필요한 이틀간입니다. 아직도 폭염특보는 일부 전남 남해안, 경남, 제주 해안에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무더운 곳이 있겠고요. 또 밤새 제주 해안이나 일부 해안에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설악산은 반면 14도대로 아침 기온이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제주 권역의 열대야와 무더위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고요. 내일 낮 기온이 그래도 오늘보다는 사뭇 떨어지는 곳이 주로 중부지방이고 오늘은 서울이 28도, 세종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대구와 제주는 33도까지 올라서 오늘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가끔 비가 와서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온 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이나 경상권 제주는 모레까지 더 오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특히 수도권과 강원권으로는 20에서 60,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 주 후반부터 낮 기온이 한결 더 부드러워지겠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도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이때부터는 아침 기온도 20도 아래로 떨어져서 서늘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적 인터뷰, 이번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만나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정치 분야였는데 우리 부총장님 혹시 주목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그 여권 목소리에 사실상 동의를 하는 장면. 그게 좀 뭐 눈여겨볼 만한 대목 아닌가. 좀 부연해 주시면. 그러니까 뭐 야당 의원들이 그 정청래 대표의 그런 네, 주장에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그런 조짐은 있었었죠. 지난 5월에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냈을 때 네. 그때 김민석 당시 선대위원장이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그랬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근데 지금 이제 국무총리로 신분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죠. 근데 그때 그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 대정부 질문에서도 뜨겁게 공방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에 대해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총공세 배경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지금 아니면은 사법부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요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판단이 결국 본인들을 헤어나기 힘든 자멸의 수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걸 이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다 이런 네.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지금 이재명 정권 그 운동권 출신들이 뭐 태반인데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암흑기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 네. 그때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때도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는 쪽으로 발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암울했던 그 시절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일단 강유정 대변인은 좀 정정을 하긴 했어요. 했지만 그것도 네. 거기서 또 언론이 오독했다 그랬는데요. 언론이 오독했다고. 근데 저는요. 대통령이 헌법을 오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대통령이 헌법을 오독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게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선출 권력이 사실상 우위에 있다라는 그 발언은요. 반헌법적 발언이에요. 상권 분립을 몰라요. 이 민주주의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야 될 지경입니다.
헌법을 오독한 대통령의 그 일종의 지령이죠.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예. 이게 일단 강유정 대변인은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 다만 이제 부연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원칙적 공감 얘기가 나왔고 이게 이제 이 동의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니까 이건 언론이 오독한 거다.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정리가 일단은 돼 있습니다. 본인이 자꾸만 이제 내뱉어낸 말을 주워 담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도 연결이 잘 안 되는 이제 경강부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뭐 이게 바뀔 게 아니고요. 저희 이게 본질은 뭐냐면은 네. 우리가 뭐 길 가다 로또 맞아서 벼락부자 되는 사람들 뭐 가끔 보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 갑자기 들어온 그 부를 돈을 주체를 못하고 결국 뭐 얼마 안 가서 그냥 다 탕진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일종의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은 벼락 권력이라고 봐요. 예, 벼락 부자 비슷하게.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이 로또였어요. 그들에게는. 느닷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예, 이 권력을 거의 그냥 길 가다 거의 줍다시피 이렇게 얻어도 이 벼락 권력이 됐는데 이거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이 없는 거예요. 벼락 부자가 막 그 부를 쉽게 탕진하고 절제력 없이 막 하듯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우려하는 것이다. 공범들을 무죄 만들기 위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도를 해석했어요. 그건 뭐 그 장동혁 대표의 해석이고 저는 그거보다도 이참에 그 이제 지금 입법과 행정은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장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정부 조직 개편까지 이제 마치고 이 남은 것이 사법이에요. 그리고 언론도 얼마 전에 민주당이 원하는 그 뭐 민주당식 언론 개혁인데 제가 봐서는 개악인데 그러니까 언론도 이제 손받고 나머지 손봐야 될 때가 사법부예요. 예. 저는 그 차원이라고 봅니다. 부총장님 의견은 그러면 지금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의지가 강하다. 예, 뭐 새는 달궈졌을 때 쳐라 뭐 그런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지금이 딱 그 시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탄핵 언급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 자기 그 벼락 권력을 지금 주체를 못하고 심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옆에서 말린다고 될까요? 근데 이게 본인들을 자멸의 늪으로 그 빠지게 한다는 걸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 가정을 해서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실제로 추진을 한다면 그 추진의 트리거가 되는 게 있을까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될 수 있을지 뭐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본인들은 뭐 전담재판부라고 하는데 그런 그 내란 전담재판부 예, 좀 그 문제에서 이제는 좀 차원이 달라졌어요. 대법원장 사태로요. 예, 이 대법원장 사태로 훨씬 더 중대하고 심각한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 이 내란 전담재판부 일단 처음에 특별재판부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전담재판부로 네. 명칭을 좀 공식 명칭을 민주당도 수정을 했는데 이 내란 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은 지금 사법부하고 민주당하고도 좀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민주당의 설명이 참 궁색한 게 무슨 뭐 가정법원도 있고 무슨 지식 전담 재판부도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왜 불가능하냐. 근데 그거는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법원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인가 이거는 민주당이 입법화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어떤 판사를 배치할 것인가도 뭐 국회에서 추천한다는 게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후보 추천위원회. 예. 그리고 이미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 몇 분가요? 그 직위원 부장판사 거기서 지금 내란 재판을 수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주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주 4회를 하고 12월까지 끝내겠다고 하는데 그 기존에 거기서 재판부 하는데 직위원을 못 믿으니까 그걸 바꾸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전현희 뭐 민주당 3대 특검 무슨 위원장이 네. 아주 솔직한 고백을 했잖아요. 대법원이 직위원 부장판사를 징계한다면 내란 재판부 특별히 만들 필요 없다. 이것만큼 솔직한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 네가 뭔데 지난 5월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어. 너 가만둘 수 없어. 이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내란 전반 그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내란 전담부를 하나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하는데 이게 뭐가 위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걸 왜 자기들이 하라 말아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뭐 입법을 통해서 사실상 안 받아들일 수 없도록 뭐 강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위헌이라니까요. 법원조직법은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국회에서? 법원조직법은 바꿀 수 있는데 그게요. 지금 내란 그 재판의 1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보통 어떤 그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소급 적용을 막 하면 됩니까? 예. 안 되는 거죠. 예.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 그 후보 추천위원회 보면 이제 국회, 법원, 대한변협이 각각 3명씩 9명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법원행정처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법권에 그 재판을 어떤 판사에게 배당할 것인가는 그게 이제 사법권이에요. 사법권. 예.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이걸 바꾸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사법부가 지적하고 있는 걸 하나 더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아마도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이라면 뭐 법원 내에 또 뭐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국제인권법 뭐 연구회 이런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뭐 내란 뭐 그 재판부에 배치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우리 부총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내란 전담재판부 주장의 기저에는 직위원 판사에 대한 불신 또 이 재판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내란 혐의 재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재판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 입법해서 그 직위원 재판부를 바꾸려고 시도하게 되면은 그 바뀐 개정법이 그 위헌 법률이다. 그럼 법원에서 헌재로 보내갖고 이거 위헌 법률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 그럼 그 헌재로 가는 순간 그 재판은 중단돼요. 예. 그러니까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국민의힘 정당예산 청구 관련 질문에서 여러 사건 종료 후 종합 판단하겠다. 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야만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가능성을 뭐 열어두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들리는데, 그건 뭐 법리적인 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에 지금 그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비상계엄 단행할 당시에도 국민의힘의 사실상의 1호 당원이었다. 뭐 이런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선 거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온 국민이. 그러니까 이 위헌 정당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정당 구성원이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당 경우에 찬탄 반탄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계몽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동훈처럼 목숨 걸고 그 앞장서서 막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정당 구성원에 이렇게 그 확연하게 다른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란 특검이 공판전 증인신문, 네. 강제구인 가능성까지도 이렇게 시사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란 그 특검이요. 지금 너무 오바를 하고 있어요. 예. 이 강제 구인할지 여부는 법원이 정하는 거지 본인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 본인들이 정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 법을 뭐 법에 따라서 뭐 수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설령 법인이 강제 구인 결정을 내리더라도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강제 구인 당해서 그 법정 그 증인석에 앉잖아요. 거기서도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상의 필요 때문에 정말 한동훈 전 대표의 증언을 들어야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절박한 수사상의 필요 때문에 지금 그런 거냐? 아니거든요. 예, 그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예. 그리고 법원이 강제 구인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그렇고 참고로 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표 시절에 이게 공판전 증인신문은 아니고 그냥 일반 절차에 따라서 그 대장동 재판이 열리고 있었잖아요. 네. 5번을 불출석을 했어요. 연달아. 그래서 법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원래 순서가 그랬습니다. 불출석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지 아닐지를 정하고 그 이후에 강제 구인 여부를 정해요. 이것도 다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당시 그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강제 구인을 안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책이나 아니면 당시에 언론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할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네. 이 특검 가서 한번 진술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요, 그게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 특검이 하자는 식으로 공판전 증인신문을 하면요. 그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증인석에 한동훈이 앉고 특검들이 그날 뭐 예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대표의 그 당대표 업무 수행을 어떤 식으로 방해했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봐도 같은 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인데 당대표의 입을 통해서 원내대표가 얼마나 그날 뭐 문제되는 행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한동훈의 증언을 통해서 추경호를 기소할 수 있는 그거를 찾아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네. 다시 본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더 센 특검법에 이어서 내란 재판부까지 국민의힘의 이제 대응이 관심인데 이 장외 투쟁 카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외 집회할 때 보니까 이 아스팔트 우파와 연대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가요. 대표된 지 꽤 됐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 당대표가 되면 그 다음날 현충원 참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치러야 될 기본 일정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런 3대 종교의 그 대표성이 있는 곳을 반드시 예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교 같으면 조계종 총무원장님 예방해야 되고 천주교의 경우에는 서울대교구 대주교님 그다음에 개신교의 경우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그 회장님 뭐 해가지고 그걸 예방하게 하는 게 기본 일정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본인과 같이 아스팔트 운동을 하던 소년보 그 목사가 일요일에 한 거기가 첫 번째 당대표 되고 나서 첫 번째 종교 행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일단 그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10계명에 보면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끌어들여 갖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 뭐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예. 그 10계명에 있는데 그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예.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손현보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시고 하나님의 종인 손현보 목사를 이렇게 구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뭐 판단과 무슨 뭐가 있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그런 정치에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는요. 정통 기독교인들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부적절한 행보다. 네. 민주당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3대 특검법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모처럼 만에 여야 합의안이 나왔었는데 이 파기와 관련해서 이 투톱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간 갈등을 어떻게 보셨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투톱 갈등인데 숨어있는 그림은 명청 갈등이라고 봅니다. 저는. 명청 갈등. 예, 대통령과 당대표. 예. 그전에도 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예를 들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 뭐 민형배 그 뭐 검찰 특위 뭐 위원장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그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뭐냐면 이게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을 서로 맞바꾸는 딜이었어요. 네. 예. 여기서는 민주당이 좀 양보하고 정부조직법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양보하고 네. 딜이라는 건 그렇게 기브 앤드 테이크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에 오케이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사인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뒤에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을 때 나는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벌써 이 정권은 레임덕입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정도 됐는데 그거를 대통령실하고 사전 협의 뭐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사인을 해요? 있을 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었어요. 네. 일단 일요일이었죠. 탕정대 고의 만찬 이후에 법무수분 다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이 투톱의 충돌 봉합된 건가요? 아니면 불씨는 남아있다고 보세요? 좀 뭐 일시적인 봉합인데 왜 그 봉합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그 사법부를 손봐야 되잖아요. 사법부를 손봐야 되는 이 큰 대사를 앞두고 이 투톱 갈등 이루면 되겠는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는 그 삼청동 총리공관의 그 5인 그 만찬이 이루어진 배경이 그거라고 봅니다. 이 민주당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외에도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에 대한 전담 재판부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것도 이제 전현희 무슨 3대 특검 위원장인데. 네, 총괄위원장이죠. 그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위원을 징계하면은 우리 그런 거 안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사로만 그 재판받도록 하고 싶다. 그 얘기인데 세상에 그러면 그게 무슨 그 법의 지배라고 하는 또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데 이걸 다 파괴하는 거죠. 이 계엄해제 표결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간에 좀 설전이 있었습니다. 우 의장의 행보에 좀 의문을 제기했고 우 의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국회의원 안 해봐서 그러냐 그 페이스북 아니에요. 7번인가 8번을 고쳤더라고요. 아 수정을? 네. 조금씩 고쳐갖고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국회의원 안 해봐서 그런 거 아니냐. 마지막 2개 버전에서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근데 왜 뺐을까? 왜 뺐을까? 본인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돼갖고 그런 거예요. 한동훈은 국회의원 해본 적 없죠. 그런데
그날 그 본회의장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왜 빨리 안 하시느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그 항의성 네. 촉구를 했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조차 우원식 그 의장에게 아주 강하게 이제 의결 정도 수찬데 왜 안 하냐고. 이거를요. 우리 여기 KBS가 그날 그 12상 개헌과 관련해 갖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여러분들 저 네.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네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KBS 다큐멘터리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민주당 의원들도 막 격앙됐다. 우원식 의장이 왜 저 빨리 처리 안 하는가. 그럼 여야 의원들이 다 한 거를 한동훈이 했는데 너는 국회의원 안 해봐서 모른다?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지웠더라고요, 그걸. 요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당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었죠. 지도부에 이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 등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좀 나중에 선고까지 이루어지면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무력 충돌 방지. 그러니까 18대 때 워낙 뭐 한미 FTA 그 비준하는 과정에서 체류탄까지 터지는 네. 이런 국회 더 이상 봐서는 안 된다 해서 국회법을 개정한 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고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 얘기할 예. 수 있는 뭐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관행으로 보면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게 좀 셌나요? 지나치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의 정치력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인데 조국 비대위원장의 조기 등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조국 하면 생각나는 뭐 조국을 바라보는 그 국민들의 시선이 각자의 정치적인 지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근데 문재인 정권이 그 한 번도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고 정권을 넘겨준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사태고 그 조국은 뭐 위선의 아이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수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국 당의 요번에 그 성비 추모는 그런 위선 겉으로는 이제 남녀 평등, 성평등 뭐 이런 진보적인 뭐 코스프레를 하면서도 사실은 안 그렇구나. 굉장히 그 오히려 봉건적인 그 이런 어떤 그 행동 패턴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과거 이제 운동권 출신들에게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요번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뒤늦게 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 지금 와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건 글쎄요, 그 아마 그거는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뭐 확인, 뭐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총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뺨 맞은 거죠 한마디로. 돈 주고 뺨 맞은 거니까 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간단한 논평을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2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글로벌 톡톡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네팔 반정부 시위 사태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 상황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시위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72명 사망했고요. 부상자도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단 수도 카트만두 등지에서 시위가 중단되고 평온을 되찾으면서 네팔 당국이 카트만두와 주변 지역의 통행금지 조치 다 해제를 했고요. 9일 밤에 통행금지 조치가 시행이 된 이후 처음으로 교통 운행이 다 재개가 됐고 시장, 상점도 다시 문을 열면서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길거리마다 배치돼 있었던 대규모 군 병력도 크게 줄었는데요. 그렇지만 뉴욕타임스는 시위는 수습이 됐지만 후유증이 크게 남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위 때문에 전국에서 수천 채 건물이 불에 타고 약탈당하면서 카트만두에서만 수십억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공공기관도 많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문서, 물품 등도 당장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팔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번 시위로 14억 달러, 우론으로 1조 9,400억 원 정도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고위 당국자가 시위대들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청 되는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 시위대들에게 끌려다니는 영상이 공개가 됐고요. 이것 외에도 외교장관으로 추정된 인물이 시위대에게 구타당하는 장면도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신임 총리는 시위대 요구를 수용을 했고 앞으로 총선도 치러질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관을 지냈던 수실라 카르키 이제 신임 총리가 그 시위대들의 요구 다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요. 특히 이제 이분이 여성 첫 번째 대법관을 맡으면서 굉장히 강단 있는 판결을 내렸고 부패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맞선 입장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도 지지를 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델 대통령이 카르키 총리의 권고에 따라서 하원을 해산하고요. 내년 3월 5일 날 총선을 실시할 예정을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날 네팔 정부가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다면서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를 차단했고요. 이것 때문에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하지만 청년들은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 전부터 정부의 부정부패 그리고 경제 발전에 따라서 소득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박탈감 때문에 청년들이 시위를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트리거가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SNS상에서 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자녀들이 사치스러운 모습을 SNS에 올렸는데 이거 이제 네포키즈라고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 네팔의 젊은이들이 더욱더 박탈감이 커졌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의 그런 여러 가지 자랑질 이런 것 때문에 분노가 더 폭발하게 된 겁니다. 네, 미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극우 청년 운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가 체포됐는데 이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찰리 커크를 살해한 용의자는 타일러 로빈슨인데요. 22살입니다. 그런데 유타 주지사에 따르면은 로빈슨이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총격을 자백하지도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빈슨은 지난 10일 날 미국의 우파 청년 활동가인 찰리 커크가 유타주에서 이제 설명회 유사하던 도중에 그 총격받아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하루 만에 체포가 되긴 했습니다. 유타주 주지사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커크 사망하고 나서 SNS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뉴욕타임스는 총격 사건 후에 용의자인 로빈슨이 메신저 플랫폼인 디스코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면서 네. 지금 SNS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로 검거된 로빈슨은요. 유타주 출신이고요. 공화당원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평균 학점이 만점으로 졸업해서 네. 전액 장학금 받고 유타 주립대로 입학했는데 한 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했다고 합니다. 미 연방소국 FBI 관계자에 따르면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하는 트랜스젠더 연인과 동거 중이었던 보도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커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감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암살 전에 로빈슨이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커크가 참석한 유타밸리 행사를 언급하면서 좀 굉장히 분노를 터뜨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증오감이 있었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로빈슨은 부모와 달리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찰리 커크 사망에 대해서 세계적인 록밴드죠. 콜드플레이가 추모의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악 전문 잡지 롤링스톤 그리고 버라이어티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콜드플레이 보컬인 크리스 마틴이 지난 10일 날 영국 런던에서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월드 투어 피날레 공연하면서 찰리 커크 가족들에게 사랑을 보내자라고 발언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틴이 무대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의 가족에게 찰리 커크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보낼 수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한 건데요. 하지만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요, 마틴의 발언이 확산이 되면서 팬들과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붙었습니다. 네. 이 해당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그동안 콜드플레이가 쌓았던 여러 가지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찰리 커크가 구구 청년 활동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사람을 지지하는 이 콜드플레이 태도 좀 이전과는 많이 다르지 않냐라는 겁니다. 사실 콜드플레이가 공연하면서 인류 전체 사랑 이런 공통 관심사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구구파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의 가족의 애도를 표했다. 이건 좀 지금까지 이미지가 너무 맞지 않다는 그런 비판적 의견이 있었고요.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건데 그게 큰일이냐라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긴 한데 하지만 커크가 생전에 콜드플레이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얼마 전에 콜드플레이 그 콘서트 도중에 키스캠에 어떤 그 두 남녀가 찍히면서 불륜 사건으로 이제 불거지게 된 건데요. 그 회사 CEO와 회사 간부가 이제 그 같이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면서 커크가 콜드플레이 콘서트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세상을 끝내는 것이 낫겠다. 약간 좀 과격적인 발언하면서 콜드플레이가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 했었는데 또 당사자는 어쨌든 커크가 사망하자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제한 정책, 미국 대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아프간, 미얀마, 이란 등 19개 국가 국민들에 대해서 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요.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합격을 하긴 했는데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지난 6월 달에 테러 가능성과 공공안전 위험을 이유로 이란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 국민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그래서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 대학들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대학에서 새 학기도 시작하지 못한 채 고국도 떠나지 못하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다른 나라로 다시 유학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입학 연기를 하면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부룬디, 쿠바 등 7개 국가에 대해서는요. 학생과 교환 방문자, 관광 비자 이런 특
특정 비자에만 발급을 하고 있고 입국은 금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발급받은 비자가 있는 경우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트럼프 정부가 미국 입국 금지 조처로 얼마나 많은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긴 한데 일단 수천 명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미국 국무부의 F1 그러니까 학생 비자고요. 네. J1 비자, 교환 방문자 비자 총 발급 건수가 이번에 이제 있는데요. 이번에 이 금지 대상에 오른 국민의 국가가 5,700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수천 명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일본 정치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구도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이나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죠. 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립산상의 양강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노선을 잇는 보수파인 반면에 고이즈미 농립산상은 자유주의 성향 분류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대가 입각해서 성향차가 꽤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고이즈미 농립산상의 단점은 정치 경력이 너무 짧다. 네. 이게 최대 약점으로 꼽힙니다. 요미르 신문이 유권자 1,043명에게 전화 여론조사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자민당 새 총재로 누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29%, 고이즈미 농립산상이 25% 이렇게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치열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자 구도가 된 건데요. 응답자를 자민당 지지자로 이제 한정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봤더니 고이즈미 농립산상이 33% 그리고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28%에서 여기서 좀 격차가 뒤집어졌습니다. 이외에도 도시미스 전 자민당 간사장 그리고 요시마사 관방장관 그리고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 이렇게 다른 인물들도 같이 합쳤습니다만 나머지 인물들은 10% 미만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개혁 의욕이 좋다라고 평가했고요. 이외에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고이즈미 농립산상에 대해서는요. 개혁 의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고 메시지 발신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잘 된다라는 부분을 좋게 봤고요. 그리고 인품이 좋다. 여기에는 좀 인물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점수를 좋게 받았습니다. 네, 총재 선거는 언제 하나요? 네, 일단 7월 달 참여 선거 패배 책임지면서 이시바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그리고 선거는 다음 달 4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는 당 소속의 국회의원 한 명이 한 표를 행사를 하게 되고요. 당원과 당후표 이렇게 이제 의회 의석을 환산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 총재 선거의 유력 후보군 모두가 작년 9월 달에 총재 선거에도 입후한 바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큰 변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하니까요. 어쨌든 두 사람 중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또 초고령 사회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전체 인구 중에서 약 30%가 65세 이상입니다. 고령층의 취업률도 높죠? 네, 맞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추계 인구를 발표를 했는데요. 65세 이상 사실 이제 노인 인구라고 말하기 좀 이제는 네, 시대 흐름에 그렇죠. 맞지 않긴 합니다만 어쨌든 65세 고령자가 3,619만 명으로 작년보다 5만 명 감소했습니다. 네. 1950년 이후 일본 노인 인구가 줄어든 것은 2023년 이후 이제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총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9.4% 거의 30% 3명 중 1명꼴이고요.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노인 인구 비율은 인구 4천만 명당 4천만 명 이상 나라 중에서 일본이 가장 높다라고 밝혔는데요. 노인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이 25.7%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노인 취업자 수가 930만 명으로 21년 연속 늘면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65세에서 69세까지 취업자 비율이 53%가 넘습니다. 네. 네. 사실 근데 이 나이면 충분히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또 70세부터 74세까지 노인 취업자 비율도 35.1%가 되고요. 75세 이상도 12%나 됩니다.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과 일손 부족에 따라서 앞으로도 일하는 노인들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요.
65세 일을 그만두기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하나 알아보죠. 호주 정부가 미국 영국과의 안보 동맹 오커스 협정에 따라서 핵 추진 잠수함 관련 시설에 우리 돈 11조 원을 투입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정부 측에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자 이제 오커스 안 하면은 오커스 재검토하겠다라고 압박했더니 호주 측에서 그러면 조선소 시절에 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겠다 하는 건데 사실 이건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진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배들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것도 같이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협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쌀의 역설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는 이제 쌀 소비가 줄어서 쌀이 남아돈다고 하는 반면에 떡이나 떡볶이 같은 가공업체들은 쓸 쌀이 없다.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합니다. 전격 인터뷰 이번엔 KBS 시사 프로그램 더보다에서 이 문제 취재한 조정인 기자와 함께 쌀 산업의 현실과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쌀이 남아돈다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 실제로 밥을 먹는 사람들 곧 쌀 소비가 많이 줄었죠? 네, 뭐 1년 동안 얼마나 쌀 먹는지 이제 매년 통계를 내 갖고 추산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2024년 기준에 국민 1인당 연간 그러니까 1년 동안 쌀을 얼마나 소비했는지를 추산을 했더니 55.8kg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1년 전보다는 1% 정도 감소했고요. 40년째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0년째 감소니까. 네, 30년 전인 뭐 1994년과 비교하면은 그때가 한 108kg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뭐 이걸 하루에 얼마를 먹냐 이렇게 볼 때는 한 150g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햇밥 많이 드시는데 그게 한 210g 정도가 이제 그 평균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하나도 안 된다는 거군요. 중량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이것조차 안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고기 섭취나 식습관 변화로 뭐 빵이나 밀가루 섭취도 많이 늘었고 뭐 대표적으로 육류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이미 쌀 소비량을 앞질렀거든요. 그래서 한 60kg 정도 1년에 먹는다 이러는데 이거보다 그러니까 고기를 훨씬 더 많이 먹는다 아니면 다른 거 더 많이 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쌀 가공식품 가공업체들은 쓸 쌀이 없다. 이렇게 한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사실 이 가공용 쌀은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는 쌀과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이제 보통 쌀을 추수를 이맘때쯤 하고 나면은 정부가 일정 부분을 비축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시장에 유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대부분 밥쌀로 소비되고 일부는 뭐 술이나 뭐 가공용으로 쓰이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 이제 뭐 떡이나 떡볶이를 만드는 쌀 가공식품들은 그 정부 양곡 중에서도 좀 묵은 쌀 그러니까 좀 한 1년 정도 지난 쌀이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해온 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좀 값싸게 그 처리하는 차원에서 가공업체에 그동안 넘겨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부상조에 사실 의미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묵은 쌀이나 뭐 수입 쌀을 좀 빠르게 소진을 시킬 수 있고 가공업체는 이걸 저렴하게 받아갖고 이제 다양한 쌀 가공 제품들을 만들어서 네. 납품을 했었는데 이 양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다가 지난해엔 한 36만 톤 가량을 이제 제공을 하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이제 그 정부가 한 2만 톤을 오히려 좀 줄이겠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가공업체들이 이렇게 양을 줄여버리면 지금 식품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데 당장 그럼 쌀을 그 비싸게 사거나 뭐 쓸 쌀이 없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밥을 너무 안 먹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시중에 쌀이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 이거를 조금 그러니까 업체들이 좀 소진을 해라, 이 수요를 좀 채워달라 이런 의도였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뭐 쌀 소비량이 주는 만큼 쌀 생산량도 줄이기는 했는데 이게 소비량 주는 속도를 이렇게 못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쌀이 너무 많이 남아도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뭐 지금은 사실 쌀값이 조금 올라서 난리지만 그 몇 년 동안 이제 크게 이렇게 남아도니까 좀 안 올랐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계속 사서 뭐 격리를 시키거나 비축하는 형태였는데 이거를 좀 가공용 업계에서 소진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량을 좀 줄이고 시중에 남아도는 걸 좀 이용해서 가공용 식품을 만들어라 이런 취지였겠군요. 네. 그 현장에서 만난 가공업체들 어떤 어려움을 좀 토로하던가요? 일단은 이제 비싼 비용이 문제인데요. 이 가공 죄송합니다. 네. 가공용 쌀은 이제 킬로그램당 한 1,000원 정도면은 납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중에서 쌀을 사려면 2,500원, 그리고 요즘에는 쌀값이 크게 올라서 2,700원이 이제 훌쩍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한 2-3배 정도 더 들어가니까 올해는 그 쌀 가격도 문제지만 시중에서 이제 쌀을 사려고 해도 이게 비용이 올라갔다는 그만큼 시중에 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한 뭐 업체들은 한 200톤 정도 중소기업 업체만 해도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좀 구하기가 힘들다. 뭐 15톤 15톤 정도를 구하려고 해도 한 20곳 정도로 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좀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쌀이 남아돈다고는 들었는데 또 한편에서 보니까 쌀이 부족해서 값이 올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지난해 이제 이상 기후가 좀 있었잖아요. 네. 9월 달에 굉장히 이제 더워갖고 뭐 열대야도 엄청 길고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이때 이제 수확량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9월에 사실은 이게 기후가 조금 이제 식어야 날씨가 좀 이제 서늘해져야 알곡이 이제 좀 살이 좀 이렇게 튼실하게 오르는데 그게 작년에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은 많았는데 막상 도정을 해보니까 밥쌀로 쓸 쌀이 없었고, 근데 정부는 일단 수확량이 굉장히 이제 풍년이니까 작년에 이제 쌀값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쌀값이 이렇게 하면 더 떨어지겠다 해서 추가로 또 격리를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지금 올해는 좀 이상하게 유독 이제 쓸 쌀이 없다. 이래서 지금 난리인 거죠. 네. 요즘 K푸드 인기도 상당한데 네. 이 가공용 쌀 수요는 계속 늘고 있죠? 네, 사실 뭐 요즘에 이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 그 영화 있잖아요. 근데 그 김밥 한 줄 막 통째로 먹는 네네네. 장면 뭐 SNS에서 밈처럼 퍼져갖고 많이 따라하시는 장면 봤을 텐데요. 네. 사실 냉동김밥 인기는 뭐 이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떡도 인기인데 이게 이제 식감이 사실 그 외국인들이 먹기에는 좀 이 식감이 낯설다 그래갖고 그동안 잘 이렇게 해외 수출이 안 됐던 건데 최근에는 이거를 뭐 그 우유에 그 넣어서 먹는 시리아처럼 넣어서 먹는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또 아이돌들이 뭐 자기 떡볶이 나와서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떡볶이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해외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가공쌀 수요가 이제 굉장히 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가공식품 중에 이제 쌀 가공식품 수출액을 보면은 지난해 한 2억 8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한 4년 전만 해도 1억 2천만 달러 정도로 한 절반 수준에 불과했는데 4년 만에 한 2배 이상 성장한 거고요. 당연히 이제 가공쌀 수요도 그래서 국내에서 늘면서 2000년에 한 49만 톤 정도를 이제 소비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한 64만 톤까지 소비량이 늘었고요. 한 2030년 정도 되면 한 95만 톤까지 급증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이런 성장 배경에는 이제 정부가 그동안 저렴하게 정부 양곡을 가공용으로 공급하던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뭐 기술 개발에도 투자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제품 개발 이런 거에 좀 톡톡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 공급량이 좀 줄인다면은 업체들은 어떤 대책을 좀 찾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최근 이제 쌀값 급등하고 이제 물량이 적어서 그 이제 그 구하지 못해서 좀 난리이긴 한데 정부가 일단 올해는 5만 톤을 추가 공급
공급하겠다 이렇게 다시 입장을 좀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난해보다는 오히려 3만 톤이 늘어나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기본 방침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뭐 수요를 조금 그 공급량을 줄여가겠다 이런 방침은 그대로고요. 그래서 업체들이 이제 이번 사태 겪으면서 그러니까 가격을 비싸게 무는 것도 문제인데 쓸 살이 없으면은 위약금이나 아니면 신뢰 같은 이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일부 업체들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입사를 그냥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게 관세가 한 뭐 500% 이렇게 쌀 같은 경우 된다 그래갖고 뭐 이게 실제로 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기는 쉽지는 않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농민들의 입장은 어떻게 돼요 지금 상황이? 그 농민들도 좀 이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제 수요가 줄고 있다는 걸 가장 이제 체감하고 있을 거고 쌀 수요가 줄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공용 쌀이 여기에 대안이 된다는 거 농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죠. 그래서 계약 재배를 하더라도 기본 이제 비용이 있으니까 이 단가를 가공용 업체에 납품 단가를 맞춰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정부에서 가공용 쌀 전용 단지를 좀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가루쌀이라고 해서 정부가 이제 또 밀가루를 대체하는 이렇게 가루처럼 쓸 수 있는 쌀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처럼 가공용 쌀을 전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좀 조성을 해보자, 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고 가공업체 역시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해법은 좀 전용 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가공용 쌀을 좀 재배하자 이런 겁니까? 네, 정부도 이제 그런 이제 요구를 받아들여 갖고 내년에 한 2만 헥타르 정도에서 10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을 한번 이제 추진을 해보겠다. 그래서 뭐 지금 예산안에 반영은 해놨는데요. 이제 국회 예산 심의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고 이것도 뭐 아무래도 예산이 드는 문제거든요. 직불금 형태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한정 뭐 확대할 수는 없다 이런 좀 한계는 그러겠네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취재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었다면? 네, 뭐 사실 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일본 쌀처럼 이렇게 갑자기 곡물 가격이 급등하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쌀만 유일하게 자급 자족되는 곡물이긴 한데 지금 안 먹어서 문제라는 게 역설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고요. 뭐 재배 면적을 줄여서 뭐 고품질 쌀을 생산하자, 뭐 곡물 다양화를 해야 된다 그동안 대안은 많긴 했는데 이게 좀 현실에 막상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좀 한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K푸드도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이 기회를 뭐 국내 기업의 성장에 뭐 좀 투자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유통업이나 이런 것도 좀 발전을 할 수 있고 농민도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 좀 어려운 길이지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조정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